네, 연초 우리 시장이 약세를 보인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지정학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제는 또 이제 파키스탄이 또 이란의 그 반 파키스탄 세력에 미사일을 퍼붓는 그런 일이 또 벌어졌는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이제는 해묵은 갈등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양상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연일 이어지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 여기까지 그 외신에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한반도의 긴장도 앞으로 걱정이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조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재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성일광 교수님 그리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력개발센터의 방종관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이게 두 분과 본격적인 대담을 나누기 전에 최근 홍해를 비롯한 이 중동의 긴장감이 고조된 그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원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요즘 시장에서 홍해 리스크라는 단어 참 많이 들으시죠? 대충은 아는데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타임라인부터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모든 일의 발단, 시작은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이 발발을 했고요. 이 전쟁을 이유로 홍해를 지나 수에즈 운하로 가는 이스라엘 선박들을 이렇게 11월 19일부터 후티 반군이 민간 선박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경부터는 후티 반군의 공습이 증가했고요. 그러다가 올해 1월 11일이었죠. 오만만에서 미국의 유조선 하나를 납포합니다. 그러자 곧바로 미국은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1월 11일부터 12일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이 후티를 공습했는데요. 그간 미국은 전면적인 전쟁 확대를 우려해서 친이란 세력들의 도발에 군사 개입을 망설여 왔지만 후티 반군의 무력 행사와 홍해 봉쇄가 길어지자 결국 맞불 대응에 나선 건데요. 지도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홍해 분쟁 지도입니다. 홍해는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 그리고 중동 사이에 있는 이 바다인데요. 언뜻 봐서는 그냥 골목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홍해는 유럽과 아시아 항로의 핵심이고요. 그와 동시에 전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무려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난해 11월 19일 후티 반군이 화물선을 납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이었고 그 이후로 점점 공습이 증가했는데요. 그러다가 1월 11일 바로 이곳입니다. 오만만에서 미국 유조선 하나를 납포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렇게 걸프 해협과 오만만을 잇는 호르무즈 해협, 정확히는 이곳입니다. 이곳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한 건데요.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천연가스 3분의 1 그리고 석유의 6분의 1을 운송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즉 에너지 동맥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수급 불안이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수출 길목인 홍해와 그리고 원유 동맥이 되는 호르무즈가 동시에 경고등이 켜진 건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공급망 대란의 전후는 최근 살아나고 있는 한국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어서 특히나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급망 대란의 전후는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당장 주요 해운사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홍해 사태로 인해 수에즈 운하 대신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가는 이렇게 희망봉 루트를 우회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존 루트였던 수에즈 운하에 비해서 훨씬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거리가 무려 9,000km나 되고요. 추가 운항 기간도 평균적으로 7일에서 10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에 따라 운송 비용도 15%에서 펜이 잘 안 써지는데 15%에서 20% 정도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태는 한국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볼보는 지난 12일 성벽을 통해서 이번 주 사흘간 벨기에 겐트 공장에서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어박스 납품 지연이 그 이유였습니다. 또 테슬라도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그러니까 2월 11일까지 독일의 기가팩토리 가동을 중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소매 그리고 제조업체도 배송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대형마트죠. 타깃은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일부 품목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은 위기의 발단인 후티 반군을 겨냥해 이틀 연속 공습을 퍼부었었죠. 그러나 후티 반군이 반격을 예고해 긴장감은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쪼록 이 사태가 하루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한지원 캐스터가 정리해 주셨듯이 최근에 한 두세 달 동안에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순히 어떤 중동 국가 간 분쟁이나 어떤 그 반군과의 전쟁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 경제를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홍해를 사이에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제 이란까지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네. 교수님, 이 현재 중동 어떤 상황입니까? 중동 안 좋은 상황이죠.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사실 이 10월 7일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전쟁이 났을 때 초기만 해도 예. 확전 가능성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주변 지역으로 전쟁이 더 번질 수 있을까 초기에는 그렇게 예측을 하기 어려웠고요. 그러나 이제 전쟁이 갑자기 이제 지금 홍해에서 후티가 지금 갑자기 이스라엘 선박을 공격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세계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니까 미국이 여기에 또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 그다음 미국이 또 개입하게 되니까 또 이란이 또 여기에 우리도 존재가 아직 있다. 우리의 대리 조직들을 지금 미국이 그렇게 공격한다면 우리도 필요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지금 이라크, 시리아, 파키스탄까지 이제 미사일로 공격하면서 사실상 가자 지구에서 출발된 전쟁이 지금은 확전이 됐고 중동 지역의 긴장이 최고조로 거의 뭐 올라와 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냥 초기에는 이제 확전만 안 되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확전은 돼 있는 상태고. 근데 예멘 후티 반군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네, 예멘은 사실 후티 반군은 본인들이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자신들은 하마스와 연대를 하겠다. 즉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압도적인 월등한 군사력으로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민간인들도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팔레스타인, 즉 하마스와 연대하고 그다음에 홍해를 지나는 모든 이스라엘 선박이 우리의 공격 목표물이라고 선언하면서 사실상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납포하거나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선박이 아닌 다른 선박들도 이제 공격을 하면서 사실상 문제가 더 커진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자, 예멘 반군의 민간 상성 공격, 이로 인해서 이제 바로 미국과 영국이 12일이었죠. 연합군이 후티를 공습을 했는데 이 블룸버그 통신은 이것을 두고서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더 큰 지역으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한 미국의 큰 도박이다. 막겠다던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확전을 직접 당사자로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미국이 나선 이유는 뭘까요? 네,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뭐 후티 반군이 미 군함에 대해서도 사실상 공격을 감행을 했고요. 네. 그럼 미국의 어떤 주권이 침해를 받았다. 자기 미국 자산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더 중요한 것은 홍해를 지나는 대부분의 선박들이 이제 홍해를 제대로 지나지 못하고 그렇죠. 중세 때처럼 희망봉을 지나서 아프리카 대륙을 15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류 비용이 엄청 올라가고요. 시간은 더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고 유가도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를 하겠는가.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다급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후티의 공격을 두고만 볼 수 없다. 제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결단으로 지금 후티에 대한 공격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미국과 연합군의 이 공습 이후에 예멘 반군 후티는 앞으로 모든 국가의 선박을 적대적인 목표물로 삼겠다 했더니 이건 다 사실 우리한테도 발등의 불입니다. 더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후티의 대변인이죠. 야흐야 사리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انتصارا لمظلومية الشعب الفلسطيني الذي يتعرض للعدوان والحصار في قطاع غزة نفذت القوات البحرية في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يمنية بعون الله تعالى عملية استهداف لسفينة زوغرافيا كانت متجهة إلى موانئ فلسطين المحتلة وذلك بعدد من الصواريخ البحرية المناسبة وكانت الإصابة مباشرة وجاءت عملية الاستهداف بعد رفض طاقم السفينة النداءات التحذيرية منها الرسائل التحذيرية النارية إن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يمنية مستمرة في تنفيذ قرار منع الملاحة الإسرائيلية أو المرتبطة بالعدو الإسرائيلي في البحرين الأحمر والعربي حتى وقف العدوان
ورفع الحصار على الشعب الفلسطيني الصامد في قطاع غزة. إن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يمنية مستمرة في اتخاذ كافة الإجراءات الدفاعية والهجومية ضمن حق الدفاع المشروع عن اليمن العزيز، وتأكيدا على استمرار التضامن العملي مع الشعب الفلسطيني المظلوم. 네, 아라비아 반도를 주변을 둘러싼 이 지역이 워낙 이제 국제 공급망의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뭐 사실 연합군 항모들이 많이 떠 있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 후티 반군이 뭐 군사력으로 뭐 비교가 될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후티 반군의 공격을 제대로 방어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센터장님이 지금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후티 반군의 공격을 100% 완전하게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후티 반군이 사용하는 무기 체계가 소형 드론, 불과 2m 내지 3m 정도밖에 안 되는 소형 드론이고요. 소형 로켓 또 미사일도 아주 소형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해 지역에 후티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 한 뭐 200-300km 정도 된다고 보면은 그 지역에서 그런 소형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고 이탈하게 되면은 아무리 미군의 전력이 배치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의 자료를 보면은 현재 파견된 미국의 구축함 수가 3척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이제 정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 척 내지 2척밖에 없을 것이고요. 인근에 있는 항공모함에서 출격하는 전투기도 예를 들어서 뭐 한 대 내지 2-3대가 이렇게 배치되더라도 그것을 완전하게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군사적인 관점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미국도 후티 반군을 공격할 때 수위를 조절했다는 겁니다. 예. 타격 목표를 선정할 때 표적의 내용에 보면은 적의 지휘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타격을 하지 않았고 로켓이라든가 미사일, 드론 저장고를 타격했고요. 그다음에 표적 수도 뭐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100여 개 정도로 한정했다는 것. 또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에 공격하면서 이란의 일정한 메시지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은 후티 반군을 공격하면서도 수위를 조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양쪽 다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렇게 전면적인 확전을 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분쟁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위를 조절하면서 도박을 하되 약간의 수위를 조절하면서 했다는 점은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미국이 3년 만에 후티 반군을 다시 테러 단체로 지정을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매튜 밀러 대변인 브리핑 한번 같이 듣겠습니다. Earlier today, the Secretary of State announced the designation of the Houthis as a specially designated global terrorist. Since November, the Houthis have launched numerous missiles and drones towards international merchant ships, as well as U.S. and partner naval vessels defending the safety and security of commercial shipping across the Red Sea. For the past several weeks, the United States, with allies and partners around the world, has made clear that there must be consequences for those attacks. And today's designation follows on our military action last week to hold the Houthis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We recognize the grave humanitarian situation there, which is why we are taking these steps to minimize harm to the civilian population. At the same time, we will continue to make clear to the Houthis that their attacks against commercial vessels must stop, and we will remain prepared to take additional actions if necessary. 네, 미 국무부의 브리핑을 들어봤는데요. 이런 테러 단체 지정, 이게 반군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좀 생각이 들고, 후티 반군의 뭐 앞으로 군사 행동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은 미국의 압력을 좀 더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자금줄을 차단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특별 국제 테러리스트로 지정이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예. 또 금융기관에서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예, 국제 결제망을 통한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티 반군 입장에서는 공격을 계속하겠다라는 반응이 나왔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역시도 미국이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 단체 테러리스트라는 좀 더 높은 강도의 테러 단체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인도주의적인 물자, 식량이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회피해서 적어도 최소한의 인도주의적인 어떤
후티 지역에 있는 민간인들의 어떤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금 낮은 수준의 테러리스트 단체로 지정을 했고 예. 또 유예 기간도 30일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은 압력을 계속 가하는 전체적 흐름을 맞춰주기 위해서 또 자금줄을 차단하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간접적인 방법으로 후티를 네. 어떻게 좀 자제시키는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미국의 후티 반군 공습에 이어서 또 이란이 파키스탄 영토 내에 미사일을 쐈다는 게 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으로 와닿는데요. 이제 이란이 물론 이제 반 이란 단체라고 하니까 네네. 뭐 그거는 이제 좀 약간 제한적이지만은 파키스탄 공격 의미는 뭘까요? 네, 전부 다 이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 사실 발루치 지금 파키스탄하고 이란 간에 그 국경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는 소수 민족이 있는데 예, 발루치스탄 지역에 있는 발루치 민족이라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란 내에서도 독립을 원하고 파키스탄 내에서도 결국 다 자치권 독립을 원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란 내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파키스탄 내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단체인데 지금 이란이 공격한 단체는 좌이시 알라들이라고 뭐 정예 군대라는 발루치 분리주의자들이고요. 예. 이 사람들이 이제 파키스탄에 있지만은 파키스탄을 넘어서 이란 국경으로 들어와서 이란에서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란이 이 지금 군대 즉 좌이시 알라들을 공격을 했고 파키스탄은 또 반대로 이란 내에 있는 또 발루치 독립 단체인데 즉 발루치 해방군이라는 단체를 공격한 것은 이 사람들이 또 이란에서 국경을 넘어서 파키스탄에 들어와서 예.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파키스탄과 이란은 발루치를 다 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잘 아는 지금 상황에서 공격을 한 것이고 양국 간에 큰 외교적 큰 지금 문제가 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전 양해 같은 게 사전 좀- 양해가 예. 됐다 이렇게까지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앞으로 더 커지냐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문제는 뭐 이란은 왜 그러느냐. 이란은 지금 이란 내에 발루치, 투르키메니, 그 다음에 아제리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항상 분리 독립을 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수선한 틈을 타서 이란 내에 어떤 테러 공격이나 정부군을 향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발루치를 공격해서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덤비지 마라, 조용히 있어라라는 그런 예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공격한 것이 아닌가. 이란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을 외부 좀 공격을 통해서 예. 조금 단도리를 하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중동 국가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 불만들을 이렇게 외부로 표출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란이 최근에 이라크 내 이스라엘 정보기관 시설을 공격한다든지 이번에 파키스탄 영토에 미사일을 쐈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일련의 군사행동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의도, 목표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목표는 우리 센터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센터장님 조금 설명해 주시죠. 센터장님께서 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문제는 앞에서 성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란의 지금 내부 사정이 사실 좋지 않습니다. 뭐 히잡 착용의 문제로 예. 여러 가지 국내 시위가 있었고요. 또 최근에 자폭 테러로 84명이 사망한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국내 어떤 반정부적인 정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좀 더 강경한 군사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란을 추종하는 세력, 뭐 헤즈볼라라든가 후티 반군이라든가 이런 세력들한테 이란의 어떤 능력과 의지를 시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란에서 시리아 지역을 미사일로 타격했는데요. 그 사거리가 1,2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리아 지역에서 바로 왼쪽으로 돌리면은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와 거의 같은 거리에 표적을 미사일로 타격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최악의 경우 우리가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이란이 좀 더 공세적인 군사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뭔가 이 중동 지역의 어떤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전쟁 초기만 해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장기화 전망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네. 벌써 넉 달째 가고 있어요. 전쟁 초기만 해도 저도 한 2달, 길어야 3달 그렇게 전망했다가 지금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네. 그래서 왜 이렇게 길어지는가 전쟁이? 저는
저는 첫 번째 요인은 나타냐후 총리 변수. 지금 나타냐후 총리가 지금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국민 1,000명 이상이 10일 내에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를 그렇죠. 맞이했고 군 통수권자로서 본인이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 이 이스라엘 국내 정치 중에서 정치장에서 지금 나타냐후 총리의 지지도가 바닥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나타냐후 총리는 또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예.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웬만하면 전쟁을 좀 더 끌어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을 더 끌고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지금 추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나타냐후 총리에게 무르다. 예. 좀 더 강경하게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타냐후 총리 즉 이스라엘은 미국의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외교적 수단을 써서 전쟁이 좀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도 좀 더 강경하다는 것은 외교적 수단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미국이 계속해서 무기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스라엘은 전쟁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렇다면 무기를 조금 더 천천히 준다든지 아니면 무기를 통해서 어떤 지렛대를 이용해서 나타냐후 총리를 압박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유엔 안보리에서 지금까지 미국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지지해 왔는데 이것을 조금 더 철회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보이면서 조금 더 압박을 해야 이 전쟁이 끝나지 현재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단호한 결단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사실 이 바이든의 중동 정책이 이게 좀 곳곳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예. 심각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바이든의 외교력은 4년 지났는데요. 트럼프 4년 때 전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하마스, 수단 내전 뭐 전쟁이 너무 많이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교력은 사실상 실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군사력으로 볼 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이긴다 이런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죠. 근데 이렇게 뭐 네타냐후 그런 그 요인도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이 좀 고전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가자 지구라는 곳이 지구상에 딱 한 곳밖에 없는 그런 지금 전쟁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위치를 이 지상이 아니라 지하로 끌고 지하로 내려갔단 들어갔죠.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지하에 다 숨어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이 들어가서 지하를 또 찾아야 되고요. 거기다가 인질 130명은 아직 그 지하에 지금 갇혀서 잡혀 있죠. 또 인질을 오인해서 살해할 가능성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 어느 나라 군대도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해보지 않은 최고의 어려운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이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이스라엘 쪽으로도 이스라엘도 전쟁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도시지역 작전, 민간인이 밀집된 그것도 지하 터널이 많은 지역에서 예. 작전은 뭐 군인들한테 가장 어려운 작전입니다. 총괄적으로 저는 이스라엘 군의 작전의 효율성, 효과성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탁월하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하마스 인원들을 경멸하고 하는 과정에서 피아의 어떤 사상자 비율을 보면은 하마스 대원 뭐 40명 내지 50명을 사살할 때 이스라엘군은 1명 내지 2명밖에 지금 전사자가 발생하지 않고 예. 있습니다. 이 정도는 도시적 작전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아주 효과적인 효율적인 작전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4년도에 2차 팔루자 작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라크에서 미 해병대가 작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적대 세력 20명 사살할 때 미군 해병대가 1명 정도가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1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군은 40대 1, 50대 1 정도의 효율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정치인들,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이 전쟁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예. 차원에서. 정치적 리더십, 전쟁과 연관된 정치적 리더십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흡하다. 왜냐하면은 모든 전쟁이라는 것은 적을 경멸하고 사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필요시는 종결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정치권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국제적인 여론도 조금씩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 요인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어떤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더 끌어갈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이 측면에서 사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해왔는데 네네. 근데 요즘 뭐 저 바이든 영향력도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블링컨 장관이 국무장관이 4번이나 중동을 왔다 갔다 네네. 했는데도 별다른 성과가 없어요. 이제 미국의 영향력이 확 떨어진 거라고 봐야 됩니까? 네, 특히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중동 지역에서 사실상 미국이 이미 오바마 때부터 사실상 중동 지역에서 좀 발을 빼고 싶다. 예. 왜냐하면 이미 그때부터 뭐 미중 전략 경쟁, 쉐일 오일이라는 게 또 있죠. 그렇습니다. 뭐 기름이 더 이상 즉 원유가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은 그런 시대에 도달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사실상 자신의 역량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중국을 지금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중동에 그렇게 큰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이유가 또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미국 국내 정치가 예. 미국의 유권자들이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면서 모든 국제 문제에 간섭을 하고 자원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 것 자체가 미국 유권자들이 봤을 때 우리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이미 고립 정책 더 이상 이제 세계 경찰 노릇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 더 집중하겠다는 정책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러시아나 중국의 역할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전쟁이 났습니다만 결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는 미국 말고는 해결할 자가 없다. 거기서 한 번 더 보여준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고조된 원인은 근본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직접적인 촉발은 하마스의 기습적인 공격 아니겠습니까? 그 배후에 바로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이 이런 어떤 후티 반군이나 이런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다 배후에 있는데 이란이 이스라엘처럼 무슨 내부 정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의도가 뭡니까? 네, 이란은 원래 이스라엘을 싫어하진 않았는데요. 1979년 즉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부터 이스라엘과 이란은 거의 뭐 철천지 원수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아주 관계가 좋았는데 그래서 이란은 국내 정치형보다는 물론 국내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항상 하는 얘기가 예루살렘을 빨리 해방을 해야 된다. 그 이스라엘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도시 자체를 해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민족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야 완전한 이슬람 혁명이 종결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슬람 혁명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없애야 혁명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안 좋고 그다음에 국내 정치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란 내에 소수 민족들이 계속해서 분리 독립주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이란이 해결해야 되는 측면에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이란이 이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미국, 영국 연합군이 이제 후티 반군 공격을 했는데 이어서 뭐 EU의 참전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전면전은 사실 양쪽 다 원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이 확전 일로에 있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 어디까지 보십니까?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그 후티 반군을 공습할 때 영국이 동참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왜 미국이 영국을 동참을 시켰느냐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국제적으로 명분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프랑스는 여기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지지선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프랑스의 목적은 뭐냐면은 일정한 중간자적인 위치에서 필요하다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란과 어떤 나토, 뭐 EU와의 어떤 충돌 확대 이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확전의 가능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은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그 교전의 범위와 강도가 확대되느냐 줄어드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0월 7일 이후에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교전이 지금 확대되고 있고 이스라엘의 총참모장도 전쟁 가능성, 헤즈볼라와의 전면전 전쟁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아니라 헤즈볼라까지. 헤즈볼라까지 전면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불과 하루 이틀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헤즈볼라의 교전 범위가 최초는 국경지대에 머물고 있다가 이게 수십 킬로로 확장이 됐고
이스라엘은 공군기를 투입해서 레바논을 직접 타격을 해서 주요 인사를 사살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지금은 이런 교전의 헤즈볼라와의 교전 범위와 강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전면전 상황까지 가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레바논 남부와 이 이스라엘 북부 전체가 또 전쟁의 범위에 들어가겠죠. 이것이 과연 그쪽으로 흘러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잦아지면서 강도를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중동 지역의 이번 전쟁의 확전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방종관 센터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듯이 첫 번째 변수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과연 전면전을 갈 것인가. 전면전을 가게 되면 그럼 이란과 미국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란과 미국 간의 전면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이미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가 예.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100회 이상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 100회 이상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또 이란도 이라크와 시리아에 미사일을 쐈을 때도 거기도 미 영사관 근처에 있고 미군 기지도 공격을 받았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가 계속해서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이란이 계속해서 이렇게 무력 시위를 한다면 과연 미국의 대응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미군 기지가 공격을 받고 미군 기지 내 미군 사망자가 계속 나온다면 미국의 대응이 어떻게 될지. 그럼 미국의 군사적 대응이 있을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미국의 군사적 대응이 있게 되면 그럼 이란은 또 어떻게 될지 결국 티포테 치고 때리고 치고 박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사실상 우리는 상당히 최악의 상황, 즉 미국과 이란 간에 어찌 보면 무력 충돌을 갈 수 있는 그런 좀 우발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논리적인 귀결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충돌로 벌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뭐 하마스를 뿐이 아니라 헤즈볼라까지 뿌리 뽑으려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확정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란은 계속 미국을 테스트하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 이 글로벌 공급망이 여기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게 단순히 지정학 리스크가 아니라 바로 국제 경제를 좌우할, 세계 경제를 좌우할 이슈라는 점에서 경제 영향이 어떤지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의 김정윤 연구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홍해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거, 후티 반군의 여러 가지 공격 이런 것들이 우리 수출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뭐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지만은 그래도 이 워낙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영향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말씀해 물론 주시죠. 예. 해운 운임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리스크를 지속해서 바라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시장 참여자들이 세금할 정도의 공급망 병목 행정이 가시화되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지정 리스크 고조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를 보면 WTI 기준 현재 $70 초반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가 변동성도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홍해 이슈에 대한 금융시장의 과도한 우려는 지금로서는 아직 불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그렇군요. 야, 그다음에 이제 이 반도체 외에 석유화학 제품이나 뭐 우리가 선박, 철강 같은 이 경기와 밀접한 이런 항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배를 통해서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홍해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좀 제한적으로 보셨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우선적으로 홍해를 통과해야 하는 중동, 유럽 국가들의 교역이 가장 큰 영향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한국 수출 내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미미하도 보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석유 제품을 예로 보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위 10개국 중 유럽 국가는 네덜란드가 유일합니다. 한편 한국 수출이 또 다른 주축이 되고 있는 자동차도 한국 수출에서 50% 이상이 북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우리의 영향은 덜하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홍해 리스크로 인해서 해운 운임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운임발 글로벌 인플레이션 가능성 이런 정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저희 금융시장에서는 2021년, 2022년 공급망 방목 한정이 극대화된 시기에 마찬가지로 에너지 가격도 굉장히 큰 폭으로 변동성을 확대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다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해운운임 상승세가 22년, 21년 공급망 병목 한정 사태만큼 급등하는 수준은 아니고
유가 측면에서도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당장 반영될 우려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이슈가 올해 내내 지속되고 이 문제가 국제 유가 시장에서 직접적인 영향이 극대화되는 시점에서는 그때는 또다시 인플레이션 우려를 해도 늦지 않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유가를 잘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김정윤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란이 가진 무기라고 할 수 있겠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네.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워낙 여기도 홍해만큼 중요한 곳이고요. 우리 석유 수출에 우리가 석유를 가져오는데 뭐 70%를 이 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예, 되고 쿠웨이트 있고 이라크, 예, 이란, 카타르 뭐 다 그쪽입니다. 다 있죠. 예, 그런 상황이고 LNG 또 이동량이 30%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데 문제는 이란이 지금 벌써 미국의 유조선 하나를 납포를 해갔습니다. 예. 납포를 해갔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 지역에서 봉쇄한다고 선언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유조선을 납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조선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세운 다음에 무슨 검사를 한다고 배에 올라가서 한 뭐 10보름 정도를 늦춘다든지 예. 이러면 모든 배가 거기 지금 막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봉쇄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저는 자신들이 코너에 몰리거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때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가능성이 있다. 최종 병기가 되는 거죠. 예, 최종 병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력 수단을 쓰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여기를 압박해서 어떤 미국을 압박한다든지 이스라엘을 압박해서 예를 들어서 뭐 가자 지구 전쟁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계속 호르무즈 해협을 막겠다. 최고 통첩하는 방식의 그런 방식도 저는 가능성은 크지는 않지만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스라엘과 아랍권,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소수민족 문제, 그리고 자국 내 정치적인 문제까지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 중동 지역 분쟁 정말 아주 꼬일 대로 꼬인 실타래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좋은 질문이고요. 너무나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전쟁은 사실상 이스라엘 쪽에서 하는 얘기는 전쟁은 여름까지는 최소한 간다. 여름까지는 간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측이 하는 요구사항은 대규모 병력을 가자 지구에서 빼고 최소 병력만 가지고 필요시 아주 핀포인트 방식으로 군을 파견해서 남아있는 하마스 대원을 제거를 하는 방식을 사용해라. 즉 그렇게 해야만이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측은 이 지금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언제 시점이냐? 최근 북부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대규모 예비군을 조금 많이 뺐습니다. 예. 철수를 시켰고요. 그래서 저는 2월쯤 되면 최소한 가자지구에서 조금씩 병력이 빠지면서 대규모 공습 이런 것은 없어지나 문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통치권을 자치정부 즉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온건파에게 넘길 때까지 계속해서 가자지구에 주둔할 가능성이 있다. 최소 병력. 그래서 그것이 최소한 여름까지고요. 길어지면 올해 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후티 반군이나 뭐 헤즈볼라나 뭐 이란의 뒤에서 조정하는 거나 이 명분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조기에 종료돼야 이런 명분이 사라지고 좀 그나마 좀 잠잠해질 것 같은데 이 전쟁이 조기 종료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종료된다는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 병력이 가자 지구에서 완전히 철수를 해야 되는데요. 예. 그럴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낮고 최소 여름까지 가고 만약에 더 길어질 수 있다면 가자 지구 전쟁 종료는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실현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이스라엘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방법 그 방법 외에는 저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나타냐후 변수 본인이 이 전쟁을 통해서 성과를 더 내어서 전쟁이 끝나더라도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끌고 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까지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은 앞으로 끝내려면 미국의 외교력이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전쟁 종식은 빠른 전쟁 종식은 어렵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중동도 중동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바로 발등에 불이 있습니다. 북한이 연이어서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그리고 또 불변의 주적 이렇게 아주 그냥 강한 어조로 비난하고 있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강경 일변도로 북한이 이렇게 최근에 나오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북한의 이제 발언 강도가 세어지는 것은 전반적으로 북한이 이제 코너에 몰려 있다. 위기가 증폭될수록 사실은 발언의 강도는 비례해서 더 높아져 왔습니다. 역설적인 그렇습니다. 역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의 생각은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한미일, 북중러 이런 블록이 지금 결속력이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강화된 계기는 물론 이제 2022년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강화되고 있죠. 이런 양측의 이제 블록화되는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좀 더 강성 발언, 도발적 발언을 통해서 이 흐름을 좀 더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블록화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블록화되는 것을 활용해서 위를 극복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이 블록화되는 과정에서 러시아와 지금 무기 거래 또는 군사 기술과 관련된 거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가 논의됐을 때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 반대해서 실질적인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죠. 그리고 최소한의 지금 중국과의 무역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한미일 북중로로 갈라지는 게 훨씬 유리하고 이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 점점 더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재로 인해서 북한 경제는 완전 파탄 상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북한 내부에 이 소위 말해서 이 권력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지도자의 입지라든지 어떤 문제 같은 거 감지되는 게 있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죠. 2021년도 김정은이 처음으로 스스로 경제 발전 목표를 엄청 미달했다 이렇게 직접 자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은행이 추정한 통계를 봐서도 GDP 성장이 거의 정체되거나 마이너스로 최근에 5년 내지 10년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그러면 김정은은 자인을 했느냐?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경제는 바로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특이사항이 작년에 김정은과 관련된 우상화 건축물들이 대규모로 건립이 됐습니다. 예.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북한이 당장 무너질 정도는 아니지만 서서히 결속력이 이완되고 있는 징후들이 식별되고 있기 때문에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우상화 건축물을 대량으로 건립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경제 문제, 두 번째 결속력이 점진적인 완화, 이완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내부적인 그런 문제도 고려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런 그 북한의 위협이 나올 때마다 우리보다도 또 외신에서 더 이 우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센터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는 1950년 6월 이후에 지금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결론에 사실은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역사를 쭉 과정에서 보면요, 1970년대 초가 오히려 더 위험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미국이 이제 그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철수하는 과정이었고, 당시에 우리는 거의 국방력 차원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그 상태였습니다. 경제 규모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날 때였죠. 그렇습니다. 그때가 오히려 더 위험했죠. 그렇죠. 지금은 우리의 준비가 충분하고 미국도 동북아 지역을 가장 우선적인 지역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전쟁의 가능성이 지금 당장 그렇게 6.25 전쟁 이후에 가장 높아졌다라는 데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쟁의 위험성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이 정대됐느냐? 이건 정대됐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 능력이 실제로 고도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협이 정대됐다는 것은 당연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발의 가능성. 전쟁과 도발은 구분돼야 됩니다. 예. 북한은 지금까지 언제라도 도발을 수시로 해왔고 도발의 의지를 포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트럼프 일부 그 정부에서도 논의를 했던 만약에 지금 주한 미군 가족들이라든가 미국인들이 만약 본토로 철수한다. 이것은 전쟁의 징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위협이 증가했느냐 도발의 가능성이 증가했느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위협이 6.25 전쟁 이후에 가장 높아졌다. 이 부분은 좀 과도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교수님께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게 중동도 그렇고 이제 전반적으로 좀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미국 입장에서는 두 개, 세 개의 전쟁을 벌여야 되는 판국인데 미국의 영향력 과거 같지 않은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네, 그것은 뭐 사실상 미국의 외교 정책 방향을 다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현재로서 바이든 대통령이 4년간의 사실상 외교 정책은 거의 성공한 것이 별로 없다. 특히 중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남북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도 사실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 이전의 대통령이 본다면 중동 평화를 위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협상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중재를 한다든지 최소한 노력하는 신용이라도 했었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남북 문제도 그렇게 큰 신경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에게 뭐 올해 선거에서 다시 재선이 된다면 어떤 외교 정책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그것이 좀 더 새로운 정책, 그것이 뭐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한테 얼마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바이든 대통령과는 다른 새로운 외교 정책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 들어보니까 모든 면에서 올해는 어떤 국제 정세, 한반도 관련한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국제 정세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방종관 전력개발센터장님 그리고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성일광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